반갑습니다. 자, 오늘 57페이지죠. 57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요. 토지의 특성 중에 자연적 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선천적이고 태고적이고 불변적인, 고정적인 그런 성질이 자연적 특성이었고요. 이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여러 가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한 거는 첫 번째, 토지는 이동되지 않는 성격이 있죠.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다. 비이동성, 바로 이 부동성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영속성,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마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소모성 또는 비소멸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이 동요를 P자가 포함된 동요를 기억해 둬야만 이 부동성이나 영속성에서 발생되는 특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부정성, 그러니까 부정성, 증가되지 않는 성질 이런 뜻이다. 그죠? 증가되지 않는 성질.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왜 양이 증가되지 않느냐?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생산성. 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비생산성이 부정성을 뜻하는 용어다. 이게 기억이 나야 이 부정에서 파생되는 양이 쉽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토지는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만들어져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가 토지지. 우리가 뭐 공장에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기계로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이 불가능한 성격. 그래서 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양은 물리적으로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 그 말은 이제 토지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토지는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될 수 없다면 토지에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바로 이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 이게 바로 부정성,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은 어떤 경우에도 증가될 수가 없고 공급이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부정성인데 이게 비교가 돼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은 증가될 수가 없지만 경제적 관점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부동산에서 경제적이나 용도적이나 말은 같은 의미라고 했다. 그죠?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는데 이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용도적 측면에서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는 거는요. 이거는 생산해서 토지를 공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용을 전환한다거나 또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가 공급되는 게 바로 이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는 토지 양이 증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어떤 게도 공급될 수가 없어요. 부정성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한데 그건 인문적 특성 중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토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으로는 양이 증가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아주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즉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이 바다를 메워서 공유 수면을 매립한 만큼 이 빗금친 부분만큼은 토지의 양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토지를 우리가 기계로 생산해서 공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다를 메운 만큼 이만큼 토지의 양이 증가를 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토지의 양이 증가된다는 말은 토지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다를 메웠지만 이것도 토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물리적 공급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토지의 양이 이만큼 증가했느냐? 바로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이용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이만큼 증가했죠. 이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걸 경제적 공급이란다. 그래서 토지도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용 전환이나 또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가 공급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토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꼭 비교가 돼야 돼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공급될 수 없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 조금 이따 나오겠죠. 인문적 특성에서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두시고요. 토지는 이렇게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공급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1cm의 면적도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한다. 이 생산비 법칙은 생산비를 증가시킬수록 생산량도 증가해가는 게 생산비 법칙인데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토지의 공급량은 절대로 물리적으로는 증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한다. 이게 바로 부정성 때문이고요. 또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공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한다.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한다. 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될 때를 뭐라 그러죠? 곡선이 수직선일 때를 완전 비탄력이라는 거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항상 물리적으로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형태가 되는데 이 곡선이 수직선일 때를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제? 자, 이렇게 물리적 공급을 완전 비탄력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부정성 때문이고 비교 대상이 경제적 공급은 용도에 다양성이 있으므로 가능해진다 그랬죠. 그럼 경제적으로는 비용을 이렇게 증가시킬수록 공급량도 증가해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아주 완만한 형태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아주 완만하게 탄력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성? 부정성 때문이고 그리고 경제적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탄력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해 두고요. 그리고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공급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할 일은 많은데 공급량은 계속 증가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갈수록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이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토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귀해지는 거다지. 희소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소한 물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자. 집약적 이용, 즉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부정성인데 이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부정성이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작년에도 출제된 내용이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집약도라는 용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집약화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나중에 그 7편에 가서 토지 이용 활동에서 토지 이용 집약도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425쪽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를 기억해둬야 돼요. 나중에 집약도라는 용어를 배우고 나서 이 부정성이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 부정성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용어가 집약화 또는 집약적 이용 같은 표현입니다.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바로 부정성 때문이고요. 또 부정성이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갈수록 부족해지니까 부족할수록 구매 경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이 지가 상승을 야기시키는 원인도 부정성이고 그리고 또 희소한 물건일수록 귀한 물건일수록 공급자가 서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킨다. 이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도 부정성.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정성에서 비롯되는 성격 그러면 몇 가지 단어가 기계적으로 스쳐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인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공급이 바로 경제적 공급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공급될 수 없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한다. 이게 이제 부정성 때문인데 지난주에 이 영수 소모되지 않는 특성이니까 소모가 안 된다면 재생산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속성이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게 한다.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한다. 부정성.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비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성이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근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토지의 자율성이 개별성.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부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란 말이 같은 게 없다. 전부 다르다는 뜻이죠. 그죠? 물리적으로는 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다 비교해 봐도요. 뭐가 달라도 다 다른 겁니다. 똑같은 토지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형이 다를 수도 있고 지질이 틀릴 수도 있고 지반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토양이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지세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 비동질성. 그리고 같은 게 없다면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개별성이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다. 그래서 비대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별성이 비대체성하고 동일한 걸 모르면은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양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개별성.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토지가 없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해지려면 동질적인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달라도 다 다르죠. 동일한 토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개별성이다. 이 개별성하고 비대체성이 같은 말을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대체라는 것은 대체는 동질적인 상품이 있을 때 A 대신에 B, B 대신에 A 대신 사용하는 게 대체예요. 이렇게 분필이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 왼쪽 분필을 사용하다가 오른쪽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대신 왼쪽 걸 사용할 수도 있죠. 같은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동질적인 상품이 있을 때는 대신 사용하는 대체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같은 게 없다면 대체를 시킬 수가 없죠. 손가락하고 분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필로 손가락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손가락이 분필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어떤 게도 동질적인 상품이 없죠. 뭐가 달라도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개별성 때문인데, 자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토지도 대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적인 토지도 대체가 가능해지는데 이건 어떤 특성 때문이냐?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가 이제 다섯 번째 토지의 자연특성의 인접성이 나오죠.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용도적으로 대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인접성인데 이거는 모르더라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개별시에서 가장 요즘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 이게 개별성이다.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라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상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개별성 때문이고 또 상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가격도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물건이 다르다면 그죠? 하나의 가격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일물 일가 법칙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북파일 기본서 부동산 개론 기본서는 맨 뒤에 한번 펴봐요. 표지에 가격이 얼마인지 맨 뒤에 표지에 가격 딱 써져 있습니다. 36,000원이죠. 그러니까 앞사람이나 뒷사람이나 누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 전부 한 권에 36,000원이다 그죠? 누가 가지고 있어도 이 북파일에서 나온 부동산 개론 기본서는 다 한 권에 36,000원. 이게 대구에 있는 책이든 제주도에 있는 책이든 서울에 있는 책이든요. 북파일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2019년 부동산 개론 기본서는 전부 한 권에 36,000원. 한 개의 가격 36,000원이 성립했죠. 그죠? 이게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그죠? 다음. 그게 전부 36,000원짜리니까 이 무료로 교재를 공짜로 줘놓으니까 이 무료인 줄 아는데요. 이게 한 권에 36,000원짜리 비싼 거예요, 책이. 그죠? 근데 이게 동일한 상품이 있다면 가격도 한 개의 가격이 성립합니다. 그죠? 그런데 토지는 물건이 전부 다르잖아요. 같은 토지가 없으니까 1번지하고 뭐 127번지하고 460번지에 있는 토지 가격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한 개의 가격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게 한다. 이게 개별성 때문이고요. 또 물건이 다르다면 물건별로 모든 현상이나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키고 또 구체화시키고 독점화시킨다. 그리고 수익이나 가격도 전부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수익이나 가격이 전부 물건별로 달리 형성될 때를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용어들은 조금 까다롭지만
이게 가격이나 수익도 전부 개별적으로 물건마다 다르게 형성되고요. 또 토지의 성질이 물리적으로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죠. 전부 모든 활동이나 현상이 물건마다 달리 이루어지는 거죠. 개별화, 독점화된다 이런 용어들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 용어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그리고 상품이 전부 다르니까 물건 간에 비교가 곤란한 거다. 비교가 어렵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공통점을 찾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품이 전부 다르니까 공통 이론이나 원리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공통 이론이라든가 원리 도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부 다르다. 개별성에서 일어난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물건별로 따로따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파트에서 101호하고 103호에 거주하는데, 그죠? 101호에서 거래된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물건마다 물건별로 따로따로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 사실이 은밀하게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비공개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이 조직화도 불가능한 비조직화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을 생산하는 일반 재화 시장은 보통 유통 조직이라는 게 반드시 생겨나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내면은 그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중에 대리점이나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동일한 물건을 생산해서 그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조직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토지를 뭐 대리점에서 떼가지고 도매상에 넘기고, 도매상에서 또 마진 좀 먹고 소매상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소매상에서 지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유통 조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 물건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조직화가 될 수가 없는 비조직화된 시장이 되고, 그리고 또 상품도 표준화가 될 수가 없다. 비표준화된 시장,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토지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기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상품을 거래하는 일반 제한시장은 물건의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 물건을 대표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KS 마크가 붙은 게 있죠, 그죠? 근데 전국 다 돌아봐도 KS 마크 붙은 당 본 적이 없지? 그래서 표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되게 한다. 또 시장이 비조직화되게 한다. 또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으니까 상품의 비표준화, 즉 기본 제시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샘플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이 빗자가 포함되는 특성들이 전부 개별성에서 유행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별성, 그러면 요즘 와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이제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특성이 개별성이다. 이게 아주 자주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키고 독점화시킨다. 또 거래를 은밀하게 비공개적이 되게 하고, 시장이 비조직화되게 하고, 또 상품의 표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 이런 특성이 개별성이다.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핵심이 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인접성이 되겠습니다. 인접성.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위 토지와 전부 인접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연결성. 또는 뭐 접해 있다. 연접성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물리적으로 볼 때는 모든 토지가 다 주변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지가 있고 이쪽에 2번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지금 도로가 놓여 있고 하천이 흐르고 있다. 그럼 도로나 하천 때문에 1번지하고 2번지는 연결된 게 아니고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또 담장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는 하천 아래, 도로 아래, 담장 아래로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천이 없다, 담장이 없다고 가져보면 옆에 토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토지가 주변 토지와 연접해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접해 있다는 성격, 이런 성격이 이제 인접성인데, 자, 인접성은 기억. 인접한 토지와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고,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용어가 좀 까다로운 용어가 나왔죠. 협동적 이용. 협동적 이용을 번역한다면 어울리는 이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울리는 이용. 그러니까 토지는, 자, 이게 1번지 토지고 이게 2번지고 이게 3번지예요. 1번지, 2번지, 3번지가 다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인접한 토지 간에는 필연적으로 어울리도록 이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즉 1번지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3번지도 주거지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지만 공업지로 이용된다. 전혀 안 어울리잖아요.
1, 3분지에 주택이 들어선다면 3분지에도 주택이 조성돼 가지고 주거지로 이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인접한 토지끼리는 필연적으로 일치된 용도로 어울리게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첫 배이기 때문에 어울리게 이용을 하자. 이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키고 또 인접한 토지끼리 뭐가 있어? 경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지하고 2번지의 경계는 여기가 되겠죠. 또 2번지, 3번지 간의 경계는 이게 될 것이고 1번지하고 3번지의 경계는 여기입니다. 다 첩배이기 때문에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인접에 있으니까 서로 경계 문제로 소유권 분쟁이 야기되죠. 1번지 소유자가 내 땅이 여기인 것 같다. 요만큼으로 경계를 주자면 또 2번지 소유자는 아니다.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경계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죠. 첩배 있지 않다면 경계는 없는 겁니다. 인접성이 경계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연, 이 또 중요한 점이죠. 인접성은 부동성과 함께 외부 효과 발생에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부동성에서 그죠? 자 나중에 인접성에서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일단 해주자 그래서 부동성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성에서 인접성과 함께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부동성이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은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이런 뜻이네, 그지? 부동성과 함께 무슨 특성이? 인접성과 부동성 두 가지 특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 뜻이네, 그죠? 자, 외부 우리 11, 12월에 한번 정리를 했지만요.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겠죠. 다음 주에 정책론에서 238조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아래 그 박스 속에도 외부 효과니 뭐 이런 단어 정리가 좀 돼 있죠, 그죠? 부동산에서 정리해야 되나? 앞쪽에 앞장에 55페이지에 보면 박스 속에 55페이지인가 4페이지 보면은 박스 속에 뭐 외부 효과, 그다음에 국지적 뭐 이런 거기 있네 용어. 여기 있네 여기. 페이지 56쪽에 56페이지 보충해서 보면 임장활동 외부 효과, 입지론과 측지론 다 용어 정리가 돼 있죠. 나중에 이제 정책론에서 상세하게 용어 정리가 또 이 외부 효과에 대해서 아주 장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자, 이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제3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이제 통틀어 외부 효과를 하는데요.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준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 또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손실을 끼치는 것을 부의 외부 효과를 하는 거죠. 이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부동성하고 인접성 두 가지인데요. 자, 이런 의미죠. 지금 1번지하고 2번지, 3번지가 있습니다. 근데 2번지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이용 중에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이용 중에 있는데 1번지를 정부가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줘. 아주 멋진 생태공원을 조성해준다. 그러니까 이 공원이 이 주거지역의 인접한 지역에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이 공원이 주거지역에 긍정의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쾌적성을 바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치도 상승하고 해서 이 2번지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겠죠. 자, 이 공원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도하자는 이익을 가져주고 있어요. 이런 행위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요 3번지 지역에 어울리지 않은 공장에 입지를 해버리니까 이 공장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당연히 부정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도 파괴하고 공해도 유발하고 뭐 폐수를 방류하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는 겁니다. 자, 이 공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친다. 이런 행위를 부의 외부효과를 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통틀어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부동성과 인접성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 이 1번지에 공원이 조성되고 3번지에 이 공장이 입지를 할 때 왜 주거지역에 있는 이 2번지에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영향을 받느냐? 1번지, 2번지, 3번지가 첩배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인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 거지. 저 150번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향이 전혀 없잖아요. 바로 인접에 있다. 인접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또 3번지에 공장에 입지했을 때 이 2번지를 딱 들고 저기 150번지로 이동만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토지는 이동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동성, 인접성 두 가지 성질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효과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1번지를 이 2번지하고 인접해 있는 1번지를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니까
인접한 2번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135번지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이익이 없죠.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은 형평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지 개발로 인해 2번지에 있는 인접 소유자가 획득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자는 겁니다. 그래 형평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의 외부가를 대체하는 정책이 바로 개발 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디귿에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그리고 이제 2번지하고 인접한 3번지 지역에 공장이 입주하니까 이 2번지 주민들이 아주 나쁜 영향을 받아서 엄청난 손실을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둬서도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하고 접한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공장이 입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2번지 3번지 전체 지역을 묶어가지고 주거 전용 지역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변경해주면 주거 전용 지역에는 공장이 입주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부의 효과를 제거하고 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주는 이런 정책이 지역지구제였죠. 우리 지난번에 지역지구제에서 한번 했습니다. 11, 12월 입문 단계에서. 요거는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할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역지구제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전부 외부 효과에서 파생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억을 하면 따로따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 뭐였어? 부동성과 인접성.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니까 이 외부 효과에서 파생된 정책은 전부 이론적 근거가 부동성과 인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 또 지역지구제의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도 부동성과 인접성. 이걸 한꺼번에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 지역지구제의 근거도 부동성과 인접성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고요. 그리고 리얼에 인접성이 용도적으로 대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용도적 대체 가능성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인접성이다. 이거 좀 전에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의미가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죠. 자,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요.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랬지. 지금 1번지하고 2번지, 3번지를 비교해 보면은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죠.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는 말이 지형이 다르다 이 말이다. 그지? 지형.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달라도 다 다른 겁니다. 지형이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또 모양이 똑같아 가지고 지형은 같더라도 지세가 다를 수도 있고 지질이 틀릴 수도 있고 지반이 다를 수도 있고 토양이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달라도 다른 거죠.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1번지, 2번지, 3번지가 물리적으로 똑같다면 1번지 대신에 2번지를, 2번지 대신에 3번지, 3번지 대신에 1번지 이렇게 대체를 시킬 수가 있다 말이야. 대체는 반드시 동질성이 있을 때, 동일한 상품이 있을 때 대신 사용하는 걸 대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르지. 그럼 이것 대신 이거 대신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르니까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뭐였어요? 좀 전에 했잖아. 여기 적어놨네.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개별성. 참네. 적혀 있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르니까 개별적이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대체를 시킬 수가 없지만 용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져요. 자, 1부지, 2부지, 4부지가 첩해 있잖아요. 그죠? 인접해가지고 요 1단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요 1, 2, 3부지 전체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은 용도로 주택을 하나 건축을 했어요. 주택을. 그럼 이 세 개의 토지는 전부 다 용도가 주거용이라는 용도로 일치되게 한 개의 용도로 이용이 된 거죠. 그죠? 이게 용도적으로 대체가 가능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왜 이 1, 2, 3번지 전체 세 개 토지를 위해서 한 개의 용도의 시설물 건축이 가능했냐? 이게 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그죠? 바로 인접성이 용도적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리적으로는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용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이걸 이제 구분해서 기억하는 게 좋겠고요. 인접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는 자주 출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성격이 지금 5가지지만 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까지입니다. 인접성은 간혹가다가 이제 지문으로 한 개 등장하는데요. 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 이게 인접성이죠. 그죠? 부동성도 있고 부동성과 인접성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나 지역주제의 근거 이런 것들이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렇게 자연적 특성, 토지의 특성은 이제 자연적 특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인문적 특성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성질은 자연적 특성이고 두 번째 이제 자연적 특성과 비교해야 될 것이 인문적 특성이죠. 자, 자연적 특성은 토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성질이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성질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다 그래서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질입니다. 즉 인간이 토지를 유해해가면서 인위적으로 토지에 부여하는 성질이고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지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가능한 성격을 뜻하는 거죠. 인문적 성질은. 그러니까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물리적인 용어는 쓰면 안 되죠. 이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성질이지만 인문적 특성은 용도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토지의 특성이죠. 우리 부동산에서 용도적 경제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고 이거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토지를 유해가면서 후천적으로 토지에 만들어진 성격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변화가 될 수 있는 성격. 그래서 인문적 성질은 인위적이다, 뭐 후천적이다, 또 변화가 가능하니까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신축적인 그런 성질을 가진 게 인문적 특성인데 이 인문적 특성도 7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특성,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성격이다. 그러니까 한 개의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 다 용도성이라고도 하고 또 용도가 변화 가능한 성질이다. 그래서 용도가 변화 가능한 성질. 그래서 변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토지는 이 한 개의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어요.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으면 이 토지는 농지로도 이용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지어서 주거지로도 이용될 수 있겠죠. 상가를 건축해서 상업지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건축해서 공업지로도 이용될 수 있겠죠. 또 뭐 운동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질, 이런 성질이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죠. 말 그대로. 자, 인문적 특성을 대표하는 가장 중추적인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용도의 다양성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격은 거의 뭐 나온 적도 없을 뿐만 아니고 잘 다루지가 않는 성질이고 특히 또 이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 특성하고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지만 95%는 자연적 특성에서 출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90%, 95%는 자연적 특성에서 출제를 하고 인문적 특성은 이 용도의 다양성 한 개 정도만 여러분이 제대로 익히면요. 토지의 특성 이런 것도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기계적으로 숫자가 될 요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연에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 창조적 이용이 되면 그 창조적 이용이 이루어진 만큼 경제적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 이 두 개 같이 이제 한꺼번에 기억해야죠. 이런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이고 디귿의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에 근거된다. 그리고 리얼 가격 다원설에 근거된다. 그리고 미음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상점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왔지. 자, 왜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느냐? 그 이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죠. 최유효용. 그러니까 가장 유효하게 이용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최유효용이고 감정평가로서 요 용어는 한번 들었다 그제? 토지를 이용할 때 최고 최선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최유효용인데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왜 이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되느냐? 지금 이 토지가 물리적인 적성으로 볼 때는 주거지로 이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근데 주거지로 이용되는 게 이 토지의 특성상 가장 바람직한데 근데 이 토지를 주택을 지어서 주거지로 이용을 한다면 최유효를 하게 된다는 뜻이 되죠. 그죠? 그런데 물리적 적성은 주거지로 이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용도를 잘못 선재해가지고 그죠? 용도가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잘못된 용도를 선재해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성은 주거지로 이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에 공장을 건축해서 공업지로 이용해 버리면 이 한정된 토지를 허비하게 되고 최유효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적성에 맞는 용도를 찾아서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네요. 바로 이 최유용의 판단 근거가 되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의 뜻입니다.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에서 창조적 이용을 가능케 하고 이 창조적 이용이 이루어지면 그 양만큼은 경제적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창조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도 용도의 다양성인데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창조적 이용. 이게 도대체 뭐가 창조적 이용이고? 창조라는 거는 뭐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창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창조적 이용을 번역하면은 뭐 창조적 이용이 뭐냐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시험에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창조적 이용이란 용도가 전환되는 이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전환되는 이용. 그러니까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가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 이런 이용을 이제 창조적 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조적 이용이 이루어지면 창조적 이용이 된 양만큼 경제적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 이용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인데 어려워요, 그죠? 참 용어들이. 자, 여기에 지금 토지가 1000제곱미터 토지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현재 농지로 이용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00제곱미터 토지가 농지로 현재 이용 중에 있는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가 있잖아요. 주거지가 한 300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말이야. 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가 300제곱미터가 필요한데 이 없는 주거지 300제곱미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토지는 절대 생산해서는 공급할 수가 없다 그랬죠. 생산이 불가능하다. 어떤 특성이 있었어? 부정성.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생산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부정성 때문에 없는 주거지 300제곱미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 토지는 농지로 이용 중에 있지만 용도의 다양성한 특성이 있으니까 농지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농지로 이용 중에 있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300제곱미터만큼만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주거지로 용도를 전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1000 중에서 300제곱미터만큼만 딱 용도를 주거지로 전환해 가지고 여기다 주택을 하나 건축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은 없던 주거지 300제곱미터가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택을 건축했으니까, 그지? 근데 이 없는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이 되면서 주택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지금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이 된 거예요.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를 바꿨더니, 그지? 근데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이 됐지만 원래 토지의 면적이 1000에서 1300제곱미터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00제곱미터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지로 용도를 전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토지의 면적이 1300으로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없던 주거지 300제곱미터가 공급되면서 주택을 건축했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 토지가 농지로 이용 중인데 농지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거지로도 용도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용도를 전환해서 토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없던 주거지 300제곱미터가 공급이 했잖아요. 이렇게 농지를 주거지로 용도를 전환해서 이용하는 것, 이런 이용을 창조적 이용이라고. 이 창조적 이용이 이루어진 만큼 없던 주거지 300제곱미터가 공급이 됐어요. 이렇게 토지의 양이 증가하고 토지가 공급되는 걸 경제적 공급이란단 말이야. 아까 경제적 공급은 물리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일시적인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양이 증가되는 거. 그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유선을 매립해가지고 토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토지의 양이 증가했어요. 바다를 메운 만큼, 그지? 근데 그것도 생산해서 공급한 건 아니죠. 그건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용을 전환하거나 용도를 전환하니까 토지가 주거지가 300제곱미터 공급되면서 주택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용도 전환이나 이용 전환을 통해서 토지가 공급되는 걸 경제적 공급이란단 말이야. 근데 그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도 이 토지가 한 개 용도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그죠? 바로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이용하는 창조적 용도 가능하게 하고 또 경제적 공급도 가능하게 하는 특성, 그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 되어 있고요. 또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에 근거가 된다 그랬는데, 자, 지난주 우리 부동산에서 입지 선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지 선정, 좋은 위치를 찾는 활동을 입지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 입지 선정이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 있었고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 있었죠. 근데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 협의의 입지 선정을 입지론이라 했단 말이에요. 입지론. 그리고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을 적지론이라 했지 않습니까? 입지론은 좋은 위치를 찾는 거죠. 좋은 위치를 발견하는 활동이 입지론이고,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게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입지 선정 그러면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인 협의의 입지 선정. 이 입지론을 곧 입지 선정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이나 입지론의 근거는 부동성이라고 했죠. 그죠? 좋은 위치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위치는 잘못 선정하면 이동될 수 않기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었고, 또 좋은 위치를 찾아서면 적합한 용도를 선정해야 되죠. 그 이유는 뭐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맞는 용도를 찾아서 이용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론이나 입지 선정의 근거는 부동성이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라고 이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 이 용도의 다양성이 바로 용도를 선정하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격 다운설의 근거도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 가격 다운설은 이제 쉽게 표현해서 하나의 토지에서 여러 개의 가격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을 가격 다운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자, 여기 한 개의 토지가 있는데 이걸 제일 처음, 그죠? 농지로 이용을 해봤다. 농지로 이용할 때는 이게 평당 가격이 10만 원 가더란 말이에요. 10만 원. 근데 한동안 농지로 이용하다가 이 농지를 개간해 가지고요, 그 똑같은 토지를 농지를 개간해서 주거지로, 주택을 건축해서 주거지로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평당 가격이 250만 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4, 50년 주거지로 이용을 하다가 주택이 노화돼서 주택을 철거하고 똑같은 토지를 이 주차장으로 한번 이용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 평당 가격이 50만 원 가더란 말이야. 자, 이 한 개 토지가 농지로, 주거지로, 주차장 용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서도 여러 개의 가격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동일 토지에서, 한 개의 토지에서 여러 개의 가격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런 걸 쉽게 표현해서 가격 다운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가격 다운설의 근거도 용도의 다양성을 뜻이고, 비가역성을 야기시키는 원인, 이 비가역성의 근거도 이제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건 좀 어렵다. 용어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정책론에 가면은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음 주에 222조에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부동산 문제는 비가역성, 또 뭐 악화 성향, 복합성, 지속성, 뭐 해결 수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비가역성이 있는데, 이 용어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2주 후에 한번 정리를 한 뒤에 그때 가서 이제 요 비가역성에 대해서는 제가 왜 용도의 비가역성에 근거된지 3월에 정리하면 이해가 쉽겠죠. 오늘은 5가지 단어만 일단 기회해 두자요.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5가지 단어가 기계적으로 숫자가 된다. 체유용, 창조적 이용, 경제적 공급, 적지론, 가격 다운설의 근거, 이렇게 5가지 단어가 기계적으로 숫자가 되고, 인문적 특성에서는 이 용도의 다양성만큼은 꼭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 후반부에 갈수록 상당히 여러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성격이 용도의 다양성이니까 이것만큼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인문적 특성이 이 용도의 다양성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은 병합 분할 가능성. 토지는 주위 토지와 합병을 해서 합쳐서 크게 규모를 키워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나누어서 분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합병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과 합병이 가능한 성격, 그래서 분합성이라고 합니다. 분합성, 분할과 합병이 가능한 성격, 줄여서 분합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한 개 토지가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눠서 세분을 해가지고 나눠서 이용할 수도 있죠. 나누는 게 분할이고, 또 따로따로 이용하는 걸 이용상이 일치하고 서로 합치는 게 득이라는 거죠.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합병, 그게 이제 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주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합병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한 거죠. 이런 성격이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인데, 이 병합 분할 가능성에서 발생되는 특징은 정말 어려운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첫째, 병합 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고 또 최유효 이용을 지원하는 특성, 용도의 다양성과 이 최유효 이용을 지원해주는 특성이 이 병합 분할 가능성이고요. 그 병합 분할 가능성은 합병 정강가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병 시의 가치가 증가하기도, 강가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분할을 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강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합병 정강가나 분할 정강가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디귿 지문이 좀 어렵네. 용도에 병합 분할 가능성은 규모의 경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또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또 병합 분할 가능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이 플로테이지 현상입니다. 플로테이지
어셈블리지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지 플로테이지를 유발하고 있는 병합분할 가능성 그리고 미음 부동성과 함께 한정 가격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용어들이 뭐 한 개라도 제대로 이해할 만한 용어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아주 생소한 용어들입니다. 이 용어들이 우리 이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들이 참 얼마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왜 이 병합분할 가능성이 용도의 단선을 지원하고 체유효용을 지원하는 특성인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도 어려워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거다. 어이구, 진짜. 이거는 1번지예요. 이건 2번지고 여기 3번지가 있고 여기 요 모서리에 요 4번지가 조그맣게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 4번지는 지금 그죠? 규모가 한 평 정도 된다고 하자면서 한 평. 한 평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죠? 뭐 이게 제곱미터로 이제 환산하면 3.305파니까 3.3제곱미터인데 3.3제곱미터는 그럼 또 얼마 크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 3.3제곱미터인데 이게 한 평 3.3제곱미터 그러면 대략 가로로 그죠? 가로로 한 1.8m 정도, 세로로 한 1.8m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세로로 한 1.8m 정도가 한 평 정도 된다 보면 되는데 땅 한 평 이렇게 조그만 관계는 줘봐야 쓸 데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한테 한 평 이렇게 주면 한 평 토지 한 평 딱 드리면서 어디 쓰시렵니까 하고 쓰라 그러면 어디다 쓸 거예요? 한 평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죠? 한 평이라는 걸. 그 생각, 물론 뭐, 그죠? 무시 몇 개 뿌려놓고, 뭐, 그죠? 상추씨 좀 뿌리고 해갖고, 텃밭으로 한 평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 한 평 같으면 좀, 그죠? 뭐, 무시어봐야 한 세 뿌리밖에 못 심어요, 그죠?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한 평 같으면, 진짜 뭐, 포장마차를 하나 하고 싶어도 포장마차도 한 개 못 합니다. 한 평 같으면 규모가 적어서, 그지? 뭐, 노변에서 이제 구두박 하기를 하더라도 한 평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땅이 한 평 같으면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통 사용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옆에 토지를 병합할 수 있는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지가 인접하고 있는 요 3번지를 합쳤어요. 병합을 했단 말이야. 이 4번지가. 그러니까 이 한 평밖에 안 가던 규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한 평이 한 4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한 평밖에 안 될 때는 용도도 크게 제한적이고 쓸모없이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옆에 토지를 딱 합쳐서 규모를 400%로 키우니까 주택을 건축해서 주거지로도 이용할 수 있죠. 상가도 건축이 가능하겠죠. 공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죠. 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바로 인접한 토지를 병합할 수 있는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도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게 되고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방치하고 있던 토지를 체유용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병합할 수 있는 성격, 병합분할 가능성이 토지의 용도도 다양하게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한정된 토지를 허비하지 않고 체유용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합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또 체유용을 지원하는 특성이다 그런 뜻이죠. 어려운 지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이런 거는요. 그리고 니은하고 티끌, 리얼은요 한꺼번에 기억을 딱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이제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이해를 하면 규모의 경제 불경제가 정리되면서 왜 합병시 가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강가가 생기기도 하는지 또 분할을 했을 때 가치가 증가하고 강가가 생기기도 하는지 다 이해가 되겠는데 자, 이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 이 용어부터 또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규모의 경제가 뭔가, 규모의 불경제가 뭔가, 그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정책론에 가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에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어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는 모두 다 규모를 대규모화 시키는 겁니다. 규모를 대규모화 또는 대량화 시킨단 말이야. 대량 생산을 한다든가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거죠. 대량화, 대규모를 통해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규모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비용을 점점 절약을 하고 비용이 절약된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대규모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말이 뭐 가치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겠네, 그죠? 대규모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규모의 경제가 되고 역시 규모를 대규모화 시켰습니다. 대량화 대규모를 시켰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용이 더불어 증가해버려. 비용이 증가해버리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규모의 불경제라는데요.
이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병합분할 가능성인데, 자, 이게 이제 이런 뜻이다. 지금 슈퍼에 신라면을 사러 갔더니요, 신라면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신라면이 하나에 1,000원이다. 근데 그 한 개에 1,000원짜리 신라면을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개를 샀다.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10,000원 들어가죠. 한 개에 1,000원짜리를 10개 사면은 10,000원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슈퍼에 가지고 신라면을 10개를 한꺼번에 주세요 하니까 9,000원 해주더라 말이야. 9,000원.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10개 살 걸 10개를 한꺼번에 샀다? 한꺼번에 샀으니까 규모가 대규모가 됐죠. 그랬더니 10,000원 들어갈 비용이 9,000원으로 절감이 됐고 1,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했죠. 이렇게 대량화나 대규모를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규모의 경제를 한단 말이야. 규모의 경제라고. 그 다음에 규모의 불경제는 뭐냐? 규모를 대규모화 시키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용도 더불어 증가해버리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것을 규모의 불경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상인동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월성동에도 공장이 하나 있어요. 유천동에도 공장이 하나 있어. 진천도에도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뿔뿔이 공장이 4개가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성수공단에 전부 모았습니다. 4개 흩어져 있는 공장을 모았다. 4개가 흩어져 있는 걸 한 곳에 모았으니까 규모가 대규모가 이루어졌죠. 대량화 대규모가 됐잖아, 그지? 4개를 이렇게 함께 모으면 커지잖아. 아, 정말 좀 그것도 어렵습니까? 뭐 왜 그러노 좀. 이거 좀 친하게 지내봐요. 좀 그러지 말고. 지내요? 규모가 대규모가 이루어졌잖아. 그랬더니 이제 규모를 이렇게 대규모화 시켰더니 대기 오염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이 증가하고 폐수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쓰레기도 증가하고 뭐 폐수를 방류해서 엄청난 오염이 야기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용을 대규모화 시키지만 이 오염을 제거하고 폐수를 제거하는 비용이 더 증가해 버린 거야. 그럼 이거는 규모를 대규모화 시키지만 비용이 더불어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규모의 불경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규모를 대량화 대규모화 시켜서 이익이 발생하면 규모의 경제가 되고 대량화 대규모를 시켜도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이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병합분할 가능성이에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참 용한 게 설명하기가 얼마나 괴로워요.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다. 근데 지금 2번지가 주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다 이용되고 있는데 1번지는 아주 쾌적한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지는 쓰레기장에 입지를 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1번지하고 2번지하고 3번지는 따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 따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지하고 2번지가 따로 이용하는 것을 2번지가 1번지를 인접한 1번지를 합쳤어요. 그럼 두 개 따로 이용하는 걸 합쳤다. 그럼 규모가 커지죠. 자, 2번지가 인접한 1번지를 병합을 했습니다. 합쳤어요. 그랬더니 따로 이용하는 걸 두 개를 합쳤으니까 규모는 커졌죠. 규모가 커졌더니 여기서는 이 공원이 주거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쾌적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지역에서는 이익이 생기고 가치 상승을 가져오겠죠. 바로 1번지, 2번지에서 규모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규모를 시켰더니 이익이 생겼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 거야. 그다음에 2번지하고 3번지는 역시 또 따로따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병합분할 가능성이니까 그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번지가 인접한 3번지를 합쳐서 병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지가 3번지를 병합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요. 그럼 2, 3번지 따로 이용하는 걸 두 개를 합쳤어요. 그럼 역시 규모는 대규모가 됐죠. 규모는 커졌지만 이 주거지 옆에 쓰레기장이 조성됐으니까 쓰레기를 치워야만 쾌적성을 확보하겠죠. 그러면 이 2, 3번지에서는 규모를 대규모화 시켜도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더 증가해버리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죠. 그럼 여기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 거죠. 그죠? 자, 1, 2번지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2, 3번지에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났는데 이게 왜 이런 게 나타났냐. 1, 2번지를 병합하고 2, 3번지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합분할 가능성이 규모의 경제나 불경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지? 자, 1, 2번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지역은 따로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합쳐서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어? 합쳐서 이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지역은 합병이 유리합니다. 이거는 합병 시에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따로 분리해버리면 오히려 강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는 합병을 해야 가치가 증가해서 유리하고 분할을 나누면 오히려 강가가 생기는 겁니다. 분할 시 강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 3번지는
이 주거지 옆에 쓰레기장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합병하면 안 되겠죠. 분할을 해야 가치가 오히려 상승하는 거고 합병 시에는 오히려 감가 생기겠지. 2, 3분지 규모의 불균형이 발생한 지역은 분할 시 가치가 증가합니다. 분할 시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합병을 하면 가치가 하락을 해요. 합병 시에는 감가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근데 자 1, 2분지에서는 합병 시 가치가 증가, 2, 3분지는 합병 시 가치가 감가, 또 2, 3번지는 분할 시 가치가 증가, 1, 2번지는 분할 시 감가가 생기는데 이 합병 증가, 합병 감가, 분할 증가, 분할 감가 이게 전부 이 1, 2번지, 2, 3번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났잖아요. 병합 분할 가능성이 합병 증가 감가, 분할 증가 감가를 약시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합병이 유리한 거다. 규모의 불경제는 뭐가? 분할이 유리한 거고, 그죠? 따로 분할해서 이용할 때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야기되는 게 플로테이지 현상입니다. 자, 플로테이지. 플로테이지가 뭔가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용어 정의를 하자면 플로테이지란 인접지를 병합함으로써 인접지를 병합함으로써 가치가 상승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를 합쳐가지고 인접한 토지를 병합을 해서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행위를 플로테이지 또는 어셈블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봐. 지금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 2번지, 3번지는 이 2번지가 인접한 3번지를 합쳐봐야 오히려 가치가 하락까지 합병해서는 가치가 상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플로테이지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1, 2번지에서 지금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고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 1, 2번지는 2번지가 인접한 1번지를 합쳤다 병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치의 상승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이익이 생겨서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죠. 이게 바로 플로테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유발되는 게 플로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야기시는 원인이 병합 분할 가능성이니까 플로테이지를 유발하는 원인도 병합 분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같이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한정 가격이 성립하는 근거도 병합 분할 가능성. 한정 가격이란 시장이 한정되어 성립하는 가격 이런 뜻인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또 이런 거다. 뭐 한정 가격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 한정 가격이 성립하는 근거가 바로 병합 분할 가능성이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그지?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게 갑의 토지예요. 이게 을의 토지고 이건 병의 토지입니다. 근데 갑의 토지도 시세가 1억 정도, 병의 토지도 시세가 1억 정도고 을의 토지 전부 다 시세가 1억 정도로 한번 가정해봐. 근데 갑하고 을이 그죠?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두 토지를 각각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한다고 가정해보자. 분리해서 처분하면 갑이 최고 1억 받겠죠. 을도 최고 1억 받을 수 있죠. 그럼 이 토지를 둘이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했을 때 이 두 토지를 매도한 가격은 최고 두 개를 합치면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됩니까? 2억까지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처분했을 때는 최고로 가격이 형성돼봐야 2억까지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의사를 딱 합쳐가지고 야 우리 둘이 토지를 합치자, 합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쳤다고 치자. 합쳤다. 병합을 했어요. 그 병합을 한 다음에 이제 처분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토지는 규모가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클수록 좋겠죠. 규모가 적으니까 크기 용도가 제한적이고 쓸모가 없잖아요. 그지? 규모가 클수록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용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두 토지를 병합한 후에 처분을 해보니까 이용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용 가치가 상승한 만큼 가치가 더 붙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딱 합쳐서 파니까 2억 2천을 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요때 발생한 가격 2억 2천 이게 바로 한정 가격입니다. 이 한정 가격이란 갑하고 을 이 둘 사이에 시장이 둘 사이에 이렇게 한정되어 성립하는 가격 이런 뜻. 시장이 한정되어 성립하는 가격 이런 의미를 이런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 하는데요. 이게 왜 발생했느냐? 자, 두 사람이 토지를 병합하지 않고 처분하면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토지를 병합을 함으로써 2억을 초과한 2억 2천만 원 한정 가격이 성립하게 된 거죠. 이걸 병합을 안 하면 절대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안 나와. 최고로 가격이 형성돼봐야 2억밖에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병합을 했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 한정 가격이 성립하게 된 겁니다. 이 병합 분할 가능성이 한정 가격이 성립하는 근거가 되는데 자 갑하고 을이 두 개를 따로 팔면 2억밖에 못 받을 걸 병합을 해가지고 처분을 해보니까 2억 2천을 받았어요. 그 이제 병이
1억짜리 땅 두 개 합쳐봐야 2억밖에 안 될 게 2억 2천에 판다. 자, 병이 야 가봐. 나도 이 딱 들고 와서 네 땅하고 합칠 테니까 우리 2억 2천 받으면 네가 한 600만 원, 내 600만 원 주고 네가 1,400 네 먹어라. 이렇게 될까 그게? 갑하고 을 사이에는 한정각이 성립합니다. 병하고는 한정각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죠? 병의 토지는 갑이 있는 쪽으로 이동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정각이건 병하고는 절대 성립할 수 없어. 바로 이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성도 함께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음에 거기 부동성과 함께 작용하여 한정각이 성립하는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물론 부동성도 함께 작용하면 그런 건 몰라 상관없어요. 그냥 한정각의 성립 근거가 병합분할 가능성이다. 뭐 병합분할 가능성이 자주 시험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문으로 나오면 이게 이 파생 영향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오나? 그냥 요 의미를 냅니다. 병합 분할 가능성이 병합도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토지는 주의 이용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과 합병이 가능한 성질인데 이런 성격을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 한다. 이렇게 지문으로 한 개 나와거든요. 옳은 지문으로 병합 분할 가능성 자체의 의미를 그냥 한 개 정도 내지 뭐 아직 이 파생 영향을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요 용도의 가능성이 중요한 거지 다른 특성은 거의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크게 없지만 아직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요 파생 영향이 혹시 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즘 단어들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을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인문적 특성 중에 또 세 번째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그러니까 토지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행정적으로 위치가 변화 가능한 성질이 있다. 위치가 변화 가능한 성격. 이걸 줄여서 이제 위치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토지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 가능하냐? 변화 가능하니까 가변성이라는 성격이겠죠. 그런데 실제 토지의 위치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토지의 위치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토지의 위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리적으로는 왜 변화될 수 없느냐? 이동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절대 위치는 변화되지 않는데 물리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위치를 절대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죠. 왜? 이동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위치의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위치를 상대적 위치 또는 경제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이 상대적 위치가 변화 가능하다. 이런 성격을 이제 위치의 가변성 또는 위치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말이야. 상인동 1번지 토지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상인동 1번지에 있는 이 토지는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만년 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항상 이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이게 이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위치를 이동할 수 없죠. 물리적으로는 위치가 이동되지 않는다. 변화가 없어요. 이런 위치는 무슨 위치? 절대적 위치야. 절대적 위치는 그러니까 딱 고정되는 거니까 이동할 수가 없죠. 부동성 때문에. 그러면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은 절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위치가 이동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 주변 이용 상태에 따라서 요 위치 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성질. 그래서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종전에는 이 지역에 인구가 한 2명밖에 안 살다가 그지? 지금은 이제 주거단지가 조성돼서 여기에 인구가 3,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위치가 이동되는 건 아니지만 이 토지상에서 인구 변화라는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사회적 위치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 상태, 주변 이용 상태에 따라서 이 토지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성격을 위치의 가변성이라는데 이 위치의 가변성은 절대적 위치가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성질, 이런 성질을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이런 건 인문특성은 시험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또 뭐 국토성도 있고 지역성도 있고 투자의 고정성이나 뭐 내구성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인문적 특성은 주로 한 5% 정도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 지문으로 가로 한 개씩 등장하는데 그게 나오면 주로 용도에 당해서 시험을 내지 다른 특수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게 드무니까요. 이 용도에 대한 학습 파전으로 영향하고 요 개념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고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토지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토지만 있는 건 아니죠. 건물도 있죠. 그럼 건물의 특성도 있겠죠. 당연히
건물의 특성도 있지만 이 건물의 특성은 정말 시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낼 이유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건물의 특성도 5가지가 있는데 건물의 특성은 토지의 자연 특성하고 대부분 반대되는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토지의 자연 특성이 부정성, 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또 부동성 다 했잖아요, 그죠? 자,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죠. 어떤 성질? 부정성 때문에. 근데 건물은 그 부정성이 뭐야? 증가되지 않는 게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건물은 얼마든지 생산해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성격이 있죠. 인간이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물건이니까. 그다음에 토지는 소모되지 않아요. 비소모성, 영속성 때문이죠. 소모되지 않는데 건물도 오래는 견디지만 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속지지는 못하죠. 근데 한 번 공급하면 철거될 때까지 몇십 년의 시장에 남아있어. 오래 견디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속지지는 못하지만 오래 견딘다. 그래서 반영속성 또는 비영속성 또는 뭐 오래 가니까 내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이동되지 않는다. 건물도 이동되지 않아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이런 걸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건물이 있어요. 조리식 건물이라든가 차량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만든 모빌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빌하우스. 그런 거는 바퀴에 달려서 이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한적이긴 해도 건물은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동 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게 없다 그랬지. 비동질성. 그게 뭐야? 개별성이죠. 전부 달라요. 그럼 건물은 전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개별성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건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별성은. 건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물 다 달리 생겼지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성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건물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건물은 건축 기술이 계속 발달해 가니까 동일한 회사가 생산하는 아파트는 101호, 102호, 103호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면적, 방향, 위치, 구조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성격에는 동질 가능성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동질성이라는 게 아니고 똑같아질 수 있다. 동질 가능성 이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그 아래에 있는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토지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가 결정되어지기도 해요. 건물이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걸 지배성. 건물이 토지의 용도를 지배했다. 또 토지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가 결정될 수도 있죠. 토지가 먼저 공업지가하고 지정돼 있으면 그 위에는 건물을 공장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토지가 건물의 용도를 결정한 거죠. 이런 걸 종속성 이렇게 말하는데 지배성과 종속성이라는 성격도 있어요. 근데 건물의 특성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제목이나 그냥 한번 구경해 두고요. 뭐 동질 가능성, 이동 가능성, 생산 가능성, 비영속성, 지배성과 종속성 이렇게 해서 제목이나 한번 구경해 두는 거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의 특성을 전부 다 정리해 봤는데 부동산의 특성에서 중요한 거는 무슨 특성? 자연 특성이다. 자연 특성. 토지의 자연 특성이 중요하고 자연 특성을 대표하는 것도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인접성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1, 2, 3, 4번 부동성, 영속성, 그 다음에 부정성, 개별성 그 4가지 특성이 주로 이제 뭐 거의 우리 시험에 다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성격에서는 파생된 영역을 좀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자, 부동산의 특성이었고 63조 부동산의 속성부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길어서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네.